소식하는 게 건강에 좋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박사님께서는 이 소식이 좀 잘못되게 알려져 있어서 오히려 몸을 망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왜 그런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소식을 하면은 건강에 좋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동물 실험에서 오던 결과입니다. 이 쥐라는 동물을 우리가 실험을 했을 때 소식이 좋다라는 결과를 얻게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쥐의 식생활 습관을 보면은 이 아이들은 야식을 합니다. 그리고 한번 몰아먹고 더 이상 먹질 않아요. 이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제 새끼 식사를 시키고 또 양을 조절했더니 쥐의 건강이 회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식이 좋다라고 했는데 이 잘못된 식생활 습관을 올바르게 잡아준 게 도움이 된 것입니다. 소식이 도움이 된 게 아니라 과식하고 야식하는 습관을 잡아줬을 때 쥐들의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본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사람에게 적용한다면은 원래 새끼 식사를 하고 어느 정도 알맞은 식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적용을 한다면은 인체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지출이 많은 게 좋은가요? 수입이 많은 게 좋은가요? 당연히 수입이 많은 게 좋습니다. 우리가 수입이 많아야지 부자가 됩니다. 아무리 지출을 아껴도 수입이 충분하지 않다면은 우리는 항상 궁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체가 원활하게 대사하고 우리 세포가 원활하게 대사하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많은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와 영양의 수입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와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장을 한번 살펴보면 됩니다. 우리의 장은 소장과 대장을 합쳐서 한 10m 정도 돼요. 9m에서 한 10m 정도 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장에 에너지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옆면적을 늘려놨어요. 주름이 만들어져 있고 그 주름 위에는 육모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장의 옆면적은 테니스 코트와도 같습니다. 왜 이렇게 크게 만들어졌냐면 그만큼 많은 에너지와 영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충분한 영양과 에너지를 공급해주지 않으면 세포는 점점 힘들어지고 대사를 하지 못하게 되고 그중에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효소 대사를 하고 신진 대사를 하는 우리 간이 가장 큰 위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할 때는 소식이 아니라 우리 인체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적당한 식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적당한 식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거는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내가 활동력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먹어야겠죠. 등치가 큰 사람은 훨씬 더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충분한 에너지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가 있고 에너지의 필요가 충족이 돼야지 우리 인체는 건강한 신진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소식을 해서 계속해서 에너지 결핍 상태로 간다면은 우리의 세포들은 점점 신진대사를 할 수가 없게 되고 간은 점점 기능이 약해지게 돼서 해독을 하지 못하고 소화를 하지 못하고 대사를 하지 못해서 인체가 항상 피곤하고 소화 안 되고 두통이 있고 이러한 상태를 맞게 됩니다. 그럼 소식의 그 기준이랄까? 적게 먹었다는 건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내가 소식을 했다고 잘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밥 먹은 지 뭐 1시간 반, 2시간이 됐는데 벌써 뭐가 자꾸만 땡긴다는 거예요. 간식이 땡기고 이러면은 내가 충분히 먹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충분히 먹어줬을 때는 내가 배가 불러서 정말 막 미치겠어.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거는 과식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먹은 거는 내 속이 좀 든든하게 먹고 또 내가 식사를 끝냈을 때부터 한 3, 4시간까지는 다른 음식이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을 우리는 충분한 식사라고 합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이제 칼로리를 제한하고 그만큼 운동을 해가지고 빼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것보다 더 확실하게 살을 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우리가 흔히 이제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하는 게 먹는 것을 끊고 그 다음에 열심히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살은 정말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효과적으로 단시간에 살을 빼려면 단식원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면은 밥을 안 주고 계속해서 운동을 시키니까 살이 쫙쫙 빠져요. 근데 문제는 바로 그 살이 돌아옵니다. 우리는 이거를 요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에너지를 항상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가만 누워서 눈 감고 누워 있어도 에너지를 필요해요. 숨만 쉬어도 에너지를 필요합니다. 그런데 에너지의 공급을 막게 되면은 인체는 극심한 에너지 결핍에 빠지게 되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백질을 태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방을 태운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지방 태우지 않아요. 단백질 태웁니다. 이 단백질을 태울 때 불완전 신진대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젖산이라는 강력한 독성 물질이 만들어지고 이 독성 물질은 혈액순환을 저하시키고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기력해지고 근무력증이 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관절에 문제가 생기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살이 다시 붙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건강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몸을 해치는 다이어트입니다.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이 쪘다라는 것은 내 몸에 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내 몸에 병이 들었다는 것은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고 충분한 에너지와 영양소가 세포에게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살이 찌면은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점점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장한 에너지가 지방의 형태로 바뀌고 지방이 점점 쌓이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은 내 인체가 에너지를 쓸 수 없는 병든 몸이 됐다는 것입니다. 내 몸이 병든 몸이 됐다는 것은 내 몸에 독소가 쌓이고 에너지를 태울 수 있는 영양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건강을 다시 회복하면은 살은 저절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비만의 원인인 독소를 제거하고 그리고 쌓인 영양을 태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는데 독소를 제거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역할을 하는 영양은 바로 비타민과 미네랄과 효소입니다. 이것들은 강력한 해독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 쌓인 독소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마치는 게 아니라 이 비타민과 미네랄 효소는 우리 인체에서 쌓인 영양을 태우는 영양입니다. 영양을 볼 때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타는 영양과 그리고 태우는 영양입니다. 타는 영양은 우리 세포들이 쓸 수 있는 에너지원을 쓸 수 있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인체에 들어왔을 때 태워야 되잖아요. 이 태우는 영양이 바로 비타민, 미네랄, 효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이 있는 사람들은 해독을 하고 비타민, 미네랄, 효소를 공급해서 쌓인 영양을 태워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인체는 살이 빠지기 시작을 하고 건강을 회복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다이어트는 굶으면서 하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 효소를 충분히 공급하면서 그래서 많이 먹으면서 하는 게 건강한 다이어트입니다. 한 환자가 있었어요. 이 환자는 몸무게가 많이 나갔어요. 130kg 정도 나가는 친구였는데 3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처방이 어떻게 내려졌냐면은 아침에는 씨앗즙, 점심에도 씨앗즙, 저녁은 과일 식사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는 적절한 채소즙과 과일즙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식단을 보면은 하루 종일 엄청 먹어요. 아침도 먹고 아침도 씨앗즙으로 먹고 점심도 씨앗즙으로 먹고 저녁은 과일 식사하고 중간중간에 또 채소즙과 과일즙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많이 먹어요. 하루 종일 배가 불러요. 그런데 살은 3개월 만에 30kg 정도가 빠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계속해서 살이 감량이 되고 지금은 80kg에 아주 보기 좋은 청년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는 충분히 먹으면서 그 먹은 영양으로 독소를 제거하고 그리고 태우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운동을 해서 탄탄하고 근육량이 있는 근육이 붙은 몸을 만들면은 아주 건강한 다이어트가 되는 겁니다. 말씀하신 씨앗즙이라는 게 좀 낯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씨앗즙은 어떻게 이렇게 구성되고 제작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씨앗즙은 당근 씨앗즙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당근 씨앗즙은 당근이 베이스고요. 거기에 우리 인체에 꼭 필요한 5개의 엄선된 씨앗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기리입니다. 두 번째는 생참깨, 세 번째는 생메밀, 네 번째는 생달맞이 꽃씨, 그리고 다섯 번째는 생홍아씨입니다. 이거를 적정한 비율로 당근과 씨앗을 같이 녹즙기에서 즙을 내려서 먹는 것을 당근 씨앗즙이라 그러는데 이 효능은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이 SCI급 논문에 저널에 2편의 논문을 게재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효능적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섭취하는지 알고 싶으시면은 유튜브에 이제 김명재 박사 씨앗즙 한번 쳐보세요. 그럼 제가 여러 편을 이제 시연을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먹으면 좋아서 제가 여러 편 이렇게 만드는 방법과 드시는 방법을 얘기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즙이나 주스 같은 액체 섭취가 혈당이나 간 수치를 높인다고 걱정하는 분도 많은데 이런 걱정 없이 녹즙 과즙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이제 많은 분들이 녹즙이나 과즙을 얘기하면은 혈당을 올리고
또 간에 부담이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신장에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잘못된 선입견입니다. 우리가 의학 논문을 살펴보면은 이 과일즙에 대한 아주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논문들이 여러 있습니다. 포도즙 또는 석류즙, 레몬즙 이러한 것들이 염증을 해결하고 또 지방을 분해하고 더 나아가서는 기억력을 상승시키고 우리 인체의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라는 논문들이 한 개,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14만 명을 대상으로 한 이 생즙, 집에서 녹즙기로 짠 즙을 마시는 사람들을 10년, 14년 이렇게 연구를 했을 때 그 누구도 당뇨나 어떠한 질병에도 걸리지 않고 건강하더라라는 논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학적으로 자세히 살펴봤을 때는 생채소즙이나 생과일즙은 인체에 전혀 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거를 올바른 방법으로 먹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특히 이제 생즙을 먹는 환자들은 몸이 많이 벌써 망가진 상태에서 이제 더 이상 뭐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이제 돌아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녹즙을 먹는 방법인데 이런 환자들은 벌써 몸이 많이 다운이 된 상태에서 올바른 방법, 즉 소화가 되지 않는 상태로 계속해서 공급하면은 그 소화 불량으로 인해서 오는 문제 때문에 간이 나빠지고 신장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상담을 통해서나 아니면은 저희 센터에서 잘 짜여진 프로그램을 통해서 환자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은 당뇨 환자들이 와서 당뇨가 회복이 되고 간 문제가 있는 간염 환자나 간경화 환자들이 와서 또 회복이 되고 만성 신장 환자들이 와서 회복이 됩니다. 저희 센터의 프로그램은 채소즙과 과일즙을 잘 짜여진 프로그램으로 공급하는 건데 이렇게 먹음으로써 환자들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임상적으로나 또는 논문적으로나 살펴봤을 때 올바른 방법으로 채소즙과 과일즙을 먹는다면은 해가 되는 일은 없고 오히려 인체를 회복시키고 질병을 예방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논문을 살펴보면은 간혹 가다가 과일 주스를 먹고 어떠한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또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은 그 논문의 방법을 살펴보는 겁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했을 때 이렇게 됐을까라고 살펴보는 건데 이 논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거는 집에서 직접 짠 생즙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마트에 가서 파는 주스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 마트에 가서 파는 주스들은 유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멸균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 멸균 과정에서 열이 가해진다면은 과일 집안에 있던 비타민, 미네랄, 효소는 산화되거나 파괴되고 또 그 안에 있던 과당은 정제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정제된 과당이 되는 건데 생즙에 있는 과당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제된 과당을 먹고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파괴된 것을 먹었을 때 안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하버드에서 20만 명 정도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시험이 있습니다. 이 연구는 아주 유명한 연구인데 이 연구를 보면은 과일을 많이 섭취했을 때는 오히려 당뇨나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떨어져서 좋은 예방 효과를 보이지만은 과일즙을 먹었을 때는 그렇지 않더라라고 보고하는데 이 논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직접 짠 생즙이 아니라 마트에서 산 즙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마트에서 산 즙은 드시면 안 되고요. 즙으로 내가 효과를 보고 싶으면은 직접 집에서 녹즙기로 만들어서 드셔야 됩니다. 요즘에 연예인분들 이름 달고 효소 같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효소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런 시판되는 효소 제품을 먹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이제 효소는 우리 세포 신진대사의 핵심입니다. 세포에서 대사를 할 때 효소가 없다면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효소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먹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효소는 어떠한 만들어진 효소로 먹으면은 인체에 효과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인체의 원리가 그래요. 인체에서는 이 효소를 간에서 만들어서 이 간에서 만들어진 효소가 각각 세포에게 배달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효소를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효소의 재료가 되는 비타민, 미네랄을 섭취를 했어요. 그리고 단백질을 같이 섭취를 하면은 이게 우리 간에서 효소화가 되기 시작을 하고요. 이 효소화된 것이 인체 곳곳으로 퍼져나가서 세포들이 그 효소를 가지고 일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게 인체의 원리에 맞는 효소를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소를 먹고 과일을 먹고 콩을 먹고 곡식을 먹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몸에서 내 인체에서 쓸 수 있는 효소를 만들 수 있게. 하지만 우리가 밖에서 벌써 만들어져서 들어오는 효소는 우리 인체에서 만드는 효소가 아니라 인공된, 즉 환경 효소입니다. 환경 호르몬으로 보는 것이 더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 가지 논문을 살펴보면은 효소가 중요한 것을 분명히 밝히지만은 밖에서 만들어진 효소를 만들 때는 인체에 어떠한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소를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 게 아니라 효소를 먹기 전에 우리 인체의 원리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인체의 원리에 대해서 모를 때 효소가 좋아? 그럼 효소를 먹어야겠네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인체의 원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요소는 쓸 수 없고요. 간에서 만드는 효소만을 세포들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소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효소를 만들 수 있는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공급하면은 나머지는 간에서 만들고요. 그 후에는 인체가 원리에 맞게끔 활동할 수 있는 효소를 생산함으로 인해서 전혀 부작용이 없이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